아, 밑에 뉴턴도 있네요? 뉴턴도 있죠. 딱 알잖아. 내가 그래서 딱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온 거야니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뉴턴이야. 그렇지. 어디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월간강 뉴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역시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이 생겨요. 그쵸. 진짜 많이 생겨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기자에 가시면 이런 데가 있어요. 오, 이거 뭐예요? 여기는 호텔이에요. 여기 제일 비싼 호텔일 것 같은데. 거의 제일 비싼 호텔이에요. 오. 여기가 이제 메나하우스라고 하는 호텔인데 일단 1886년에 세워진 호텔이고 메나라 이름 자체가 이집트의 최초의 파라오들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인 메네스의 이름을 따서 메나하우스라 이름 붙인 거예요. 1886년에 주로 유럽의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놀려고 만든 호텔이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골프장도 있고 굉장히 좋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제가 가본 적은 있죠. 경내에 가보고 로비에 가보곤 해봤지만 아직까지 숙박을 한 적은 없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시면 유서 깊은 호텔들이 각 지역마다 하나 정도씩 있는데 이 카이로 지역에 맨하우스가 있고 룩소르에 가면 윈터 팔레스가 있고 아스완에 가면 올드 카타락트가 있는데 전부 다 유럽이나 영국의 귀족이나 부유층들이 놀려고 만든 호텔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집트의 어떤 VIP나 다른 국가의 왕족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여기 묵으시죠. 이런 스탠다드 룸에서도 이렇게 피라미드가 보이게끔 와. 피라미드 3개 보이시죠? 네네네. 가장 좌측에 있는 피라미드가 대피라미드거든요. 네. 대피라미드 좌측 하단에 여기가 맨하우스예요. 맨하우스가 대피라미드가 있는 기자 피라미드 군의 정문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우측편에 있어요. 저기 길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피라미드 유적지 들어가는 입구고 앞쪽에 좀 넓게 돼 있는 데가 주차장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이 당황하게 호텔에 말씀을 대해서. 드렸냐? 며칠 전에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복절하고 이 호텔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난 느낌이 왔다. 왜요? 이 호텔에 가면 호텔 경내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태극기 보이시죠? 우와, 네. 뭔가 비석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카이로 선영 기념비. 카이로 선언 와. 기념비예요. 2015년에 세워진 비석인데 2015년이 광복 70주년이자 동시에 이집트와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은 지 2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수교를 생각보다 되게 늦게 맺어요. 되게 늦어. 90년대. 1995년에 맺는데 그 이유가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게다가 김일성이랑 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었었던 무바라크가 사적으로 엄청난 찐친이에요. 국가다 이제 권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집트 쪽에서도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국가의 이익보다. 근데 이집트는 한국이랑 수교 맺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94년에 죽잖아요. 곧바로 한국이랑 그 맺은 거예요. 바로 맺죠. 근데 그 이전에도 정식 국교만 맺지 않았을 뿐이지 영사관계는 다 있었고 전혀 교류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80년대에 제가 이집트에 살았었잖아요. 그때도 뭐 한국 사람들 다 살 수 있었고 대사관만 없고 영사관은 있었고 외교관들 나와가지고 다 이집트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집트가 북한의 눈치를 봤었다. 2015년이 수교 20주년이기도 하고 광복 70주년이기도 하니까 요 카이로 선언비를 세웠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요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국제적인 공식 발언이 카이로 선언이거든요. 맞아요.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이 있는데 거기 모였었던 연합국의 리더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한국을 적당한 시점에 독립을 시키자 합의를 해요. 그래서 그 합의한 내용이 카이로 선언문에 쭉 들어가요. 그 한 문장이. 외교적으로는 한 문장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선언문 계속 고쳐요. 말 어투 바꾸려고 어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건 거기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의미 깊은 장소예요. 저 맨하우스는. 아, 그러겠네요, 정말. 그 피라미드가 보이는 그 경관 내에서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다뤄졌었다. 중앙 부분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카이로 선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국기가 오른쪽에 있어요. 국기 아랍어가 뭐라 쓰여져 있냐면은 마스르 알두냐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멋있어요. 이집트는 세계의 어머니. 여기 써 있어요. 멋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집트인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경의를 담아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쓰여진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비석의 디자인이 사실 좀 그래요. 폰트도 약간 그렇고 저는 아, 폰트. 글자 크기들도 좀 그렇고 막 균형미가 잘 안 맞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이게 좀 아쉽다. 너무 이제 의미 깊고 또 게다가 피라미드가 보이는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35년 혹은 45년에 35년이 되면은 이집트랑 한국이랑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거고 45년이 되는 50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광복 횟수는 90주년, 100주년이 되는데 100주년 좋네요. 100주년. 100주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념비 다시 세우려고요. 오, 네, 수선님 기념비를? 이건 그대로 있으면 좋고 옆에다가 네네네. 또 세우는 거죠. 100주년 기념비 이런 거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좀 멋있다. 들겠죠. 돈이 들겠지만 너무 의미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가 되면은 제가 그 정도 역량은 있겠죠. 퍼블릭 펀딩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한국 시민분들 이름 쫙 다 써가지고 하면은 괜찮을 것 네,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추진시켜. 내년에 힘들어도 한 11년 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 하려면은 100주년이 좋겠다. 100주년이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20년 버텨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예 그러니까요. 문제 없어요. 건강하게 버티세요. 네, 여러분들 2045년까지. 26번째잖아요. 저기 260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장수. 45년이면 장수 맞아. 시리즈. 이제 그때는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다음 주에 오신대요, 이렇게. 네. 한국의 독립과 관련해서 그 선언문에 들어간 전체 문장은 이래요. 진짜 선언문에는 3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Three Great Powers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세 강국이 한국인이 노예 상태임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데 저 얘기는 사실 뭐냐면 일본 제국을 해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43년이면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전후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재편해야겠다 의논한 자리인데 이렇게 세 명이 모여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참모들이나 뭐 그렇겠죠. 그리고 저 앞쪽에 앉아 있는 세 분이 좌측부터 장개석이라고 보통 많이들 하고 가운데 있는 분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오른쪽에 영국의 처칠 총리. 근데 사실 이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 한국의 독립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개석이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애초에 장개석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한반도를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했었다고 하는데 중국의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굉장히 강력한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장개석한테 어필을 했었고 장개석이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회담에 실리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독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이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그냥 자동으로 얻어진 것인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패망이 없었으면 독립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패망을 했다고 다 독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를테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독립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이미 이 월드 파워들이 이 한반도는 독립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독립의 밑바탕을 깔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 정부도 설득을 시키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당시의 중화민국 정부도 계속 설득을 시키면서 저 회담에서 본인들의 입에서 독립이 나올 수 있게 로비가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사건이나 상황이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혹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은 언제나 사람의 실천이 들어가요. 실천과 성찰이 언제나 들어갑니다. 뭐 이런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이런 사건에서도 드러나지만 저는 이제 고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고학적인 현상들에서도 언제나 그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몇천 년 후에 바라보면 피라미드들이 뭔가 자동으로 형식이 변했네, 계단식에서 일반적으로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그 변동 과정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어떤 욕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다 있었을 거예요.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표면에서 보이는 물건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지만 사실 그 물건 아래쪽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실천과 성찰, 의지와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끔가다 강의 같은 거 할 때 쓰는 표인데 고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쓰는 표거든요. 가장 안쪽에 흰색 바가 있잖아요. 물건이라고 써놓은 네.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관찰을 하는 대상은 저 물건이에요. 우리가 피라미드를 계속 관찰했잖아요. 네. 피라미드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보고 누군가가 경험을 해요. 물건을 보는 것 자체가 경험이죠.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하고 그거를 자기한테 반영을 시켜요. 이 과정을 성찰이라고 보통 하는데 영어로 리플렉션이고 그리고 그 R1을 통해서 정체성, 누군가의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그 자체가 인간이에요. 그 정체성을 토대로 인간은 실천을 합니다. 실천이 저 파란색 화살표예요. 그 실천이 기존에 존재했었던 물건에 새롭게 반영되기도 하고 혹은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럼 다음 단계의 물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물건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E와 R을 거치는 단계가 다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과정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고학자 입장에서 관찰을 딱 처음 하게 되는 대상은 물건의 변화된 모습들, 물건의 상태들만 쫙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토대로 저 E1과 R1과 I1 저 단계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멋있네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지만 광복이라는 사건이 1945년 8월 15일 그 한 시점을 딱 두고 광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건 이면에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었던 사람들의
나름의 성찰과 실천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절이랑 그 맨하우스 얘기했었고, 자, 요런 논문이 논문이네요? 아주 최근에 나왔습니다. 플러스 원. On the possible use of hydraulic force to assist with building the step pyramid of the Saqqara. 사카라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를 짓는데 수력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2024년 8월에 나왔고, 그러니까 방금이에요. 아마 8월 초에 나왔을 거예요. 가장 최근 최근 논문이네요. 논문이에요. 그리고 기사화도 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가장 먼저 기사화를 시킨 언론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동아사이언스거든요. 이거 기사 쓰신 기자분 성함을 안 넣었는데 이 기자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미이라 만드는 거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이 동아사이언스 과학동화는 저한테도 의미 깊은 잡지입니다. 저희 지금 부모님 댁이어서 이 사진도 한 10년 됐어요, 찍은 지. 야, 밑에 뉴턴도 있네요. 유턴도 있죠. 내가 딱 알잖아. 내가 그래서 딱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온 거야니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뉴턴이야. 어디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얼간강 뉴턴. 언제 발간이 그러니까 됐었던 거예요? 이 과학동화는 80년대 중반부터 아마 발간이 됐을 거고요. 지금도 발간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저 과학동화를 초등학교 한 5학년 이때부터 10년 넘게 구독을 했어요. 제가 저 잡지들을 정말 좋아했었던 이유가 물론 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했지만 정말 유일하게 고고학 관련해서 진지한 기사를 다루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곳이 과학동화와 뉴턴이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었던 뉴턴과 과학동화의 이집트 관련된 부분은 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찢어가지고 스크랩 해놨어요. 이야. 그래서 과학동화랑 연이 깊은 삶을 살았었고 과학을 전공자는 아니지만 과학에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안될과학이랑 연이 닿아서 와서 이집트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과학동화랑 연결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죠. 이게 그 논문에 들어가 있는 도표예요.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이집트 학자나 이집트 고학자가 아니에요. 공학자들이에요. 공학적인 모델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 모델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학적 모델들이. 논문을 살펴본 결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면 돼요. 그냥 원래적인 절차가 있고 그동안 쌓인 기술들이 그렇죠. 있고 그냥 예. 만들면 되는데 굳이 이 방법을 써서 이런 것까지 사용을 했다고? 라는 그런 거를 그냥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컴의 면도날로 자를 수 있어요. 복잡하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절대로 고고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약점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모델이 이건데 우측편에 초록색처럼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예요. 좌측편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물이 흘렀었던 물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저기 중앙 하단 부분에 진한 회색으로 직사각형 하나 그려져 있죠.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을 저희 이집트 학자들은 기스 엘 무디르라고 부르는데 알아보고 통치자들의 다리. 근데 다리 아니고 그냥 담장이에요. 거대한 담장을 만들었었던 흔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담장은 남겨져 있지 않고 하단부만 남겨져 있어요.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었던 흔적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저 하부 구조가 조금 튀어나와 있으니까 통속적으로 그냥 통치자들의 다리라고 이제 불렀었던 건데 정확한 용도는 몰라요. 고고학적으로 많이 뭐가 확인되진 않아요. 기존의 고고학자, 이집트 학자들은 저기를 의료용 공간이나 혹은 저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 같은 경우 피라미드 주변에 담장을 네네. 둘러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거를 만들기 전에 시험적으로 테스트해본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논문에서는 저 시설을 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안에다가 물을 포집해가지고 관리를 한다. 완전 다른 추정을 했네요? 그렇죠. 요게 3D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고 보이시죠, 뭐 네네네. 그 담장 왼쪽에. 같은 게 저기가 이제 저 물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 계단식 피라미드 오른쪽에 보이시죠? 계단식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지하에 엄청나게 복잡한 통로망이 있다. 그리고 그 통로망은 피라미드 바로 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형 전체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 그때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고 예,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저 묘역 바로 바깥쪽에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 물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그 물을 통해서 돌을 운반시켰다라는 주장이에요. 돌을 흘려보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 피라미드 아래쪽에서는 일종의 수압차를 이용해서 물을 계속 위로 올려서 피라미드를 쌓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맞아요. 하려면은 할 수도 있었다. 지금 남아있는 구조를 바탕으로 이렇게도 가능은 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이 possible use라고 나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봤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현대 공학자들이 야 요렇게 해석하면 요렇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우리 식견 어때? 좀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많잖아요. 그쵸. 일반인들은. 맞아요. 네, 네. 뭐 근사해요. 이렇게 그림도 근사하고 그러면은- 모델도 근사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와, 이집트 사람들은 저렇게 만들었다고? 가게 돼요. 맞아요. 충분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는 이 당시 이집트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엇인가 시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들이 그렇죠.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역사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실제로 존재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지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너무 뜬금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시설을 만드는 게 피라미드를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자체가 사실 비논리적이고 동시에 이 조세르 피라미드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기자 대피라미드나 하왕조시대 피라미드들과는 달리 돌을 쌓긴 했지만 돌의 크기가 작아요.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사용된 석재 하나당의 무게가 대체로 한 200에서 300kg 정도 돼요. 그거는 되게 가벼운 거예요. 기자는 몇 톤씩 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에서 300kg 되는 돌을 옮기는 거는 사실 사람 몇 명만 붙어도 옮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굳이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 저런 저런 시설을 엄청난 만들- 한 번 쓰고 말 저런 시설을 만들었을 것이다. 되게 비합리적이다라고 전혀, 생각이 효율적이지도 되고 않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례가 있으면 이 동시대가 아니어도 이집트 문명 되게 길잖아요. 3000년 되잖아요. 네. 이 문명이 이런 식으로 어수력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흔적이 나타나면 비슷한 흔적이 나타나면 뭐 유추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없어요. 살짝 우측 상단부에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고 그 주변에 묘역이 있어요.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담벼락 하얀색 기스르 엘 모디르가 있어요. 조기가 물을 포집하기 위한 뚜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은 저 피라미드 옆에 엄청나게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저런 호수가 있었으면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건 문헌적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호수가 있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호수가 완전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있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형적으로 페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있었던 시점이 고대 이집트 시절인지 훨씬 더 이전의 선사시대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물이 흘렀다는 흔적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와디라 그래서 사막 쪽에 계곡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100년에 한 번씩 폭우가 내리면은 물이 거기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흔적이 네. 남겨지는 경우들이 있죠. 저기도 그런 경우일 수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맞는데 플러스 원은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과학 저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괜찮네라는 그 근거를 갖고 나온 거지. 이게 무조건 맞다는 아니에요.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물이 있었다면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맞아요. 본 논문인 거지. 이게 잘못된 논문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possibility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probability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네. 요즘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피어 리뷰를 했을 때도 야, 요렇게 해서 쓸 가능성은 있겠네라는 거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나온 논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문 자체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오면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 진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쓰세요. 이분들은 이런 거죠. 봐라. 고고학자들 아무것도 모른다. 분명히 고대 이집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존재들과 연관성이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공학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예. 근데 그 소리는 아닌 거예요.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논문은 아닌 겁니다. 그 역사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논문인 거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호수 같은 것도 있었으면 분명히 기록이 있었을 것이고 네. 이 담벼락 같은 경우도 댐으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대 이집트 역사 과정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 담벼락은 원래 담벼락으로 쌓인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피라미드 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네. 초기 왕조 시대 얘기를 못 했거든요. 초기 왕조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에요. 담장을 쌓는 묘역 혹은 담장을 쌓아서 어떤 의뢰용 공간을 만드는 전통은 최초의 피라미드 기원전 2650년경에 세워졌었던 그 피라미드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전통이거든요. 네네. 보시면 이게 초기 왕조 시대 유적이에요.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더 이전 시대 유적이에요. 오. 그 저희가 봤었던 계단식 피라미드보다도 거의 500년 정도 전 유적인데 와. 초기 왕조 1왕조의 아하라고 하는 파라오의 의뢰용 시설인데 담벼락이 많이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담벼락에 쌓여 있는 직사각형
직사각형 부분이 형태의 있네요. 구조였을 거예요. 이것보다 몇백 년 후에 세워진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보다 한 세대 정도 전, 50년 또 전에 세워졌었던 카세케미의 의뢰용 공간인데 신전이라고 보셔도 돼요. 의뢰용 공간인데 담벼락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그렇네요, 이렇게 쌓여져요. 규모도 상당히 커요. 이제 도면이에요. 좌측 상단부에 아하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아하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고 중앙부 아래쪽에 카세케미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담벼락 막 쌓여져 있는 시설인데 크기가 카세케미 같은 경우는 긴 면의 길이가 150m 정도 될 거예요. 진짜 크네요. 상당히 오. 큰 규모예요. 앞서서 보셨던 사카라의 담벼락들은 더 커요. 조세르 피라미드 묘역 같은 경우도 한 270, 500m 정도 되니까 와, 길이가. 크네. 그다음에 그 아까 보셨던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담벼락은 더 커요. 600m. 와, 500m, 600m 진짜 큰데요? 진짜 커요. 네, 진짜 커요. 아니 무슨 아파트 웬만한 단지보다 훨씬 더 큰데?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담벼락들은 초기항조 시대 때 존재했었던 의료용 공간을 만드는 전통 과정 중에 세워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논문에서 주장했었던 뚝으로 사용했었다라는 가설은 역사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결정적인 저게 쓰이지 않았다라고 거의 신할 수 확실하게 있는, 말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근거가 있는데 논문은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피라미드를 쌓은 거잖아요. 맨 처음 초창기 피라미드가 다른 모양이었. 맞아요, 그거예요. 예, 마스타바.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애초부터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피라미드로 설계되지 않았어요. 고고학적인 증거인데 이 피라미드는 애초에 피라미드로 설계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스타바로 처음에 지어졌었는데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네. 누가 이제 피라미드를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증축을 계속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 보는 저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저 기반 시설을 먼저 만들고 지었다라고 하는 전제는 성립될 수가 없죠. 보시면은 돌 쌓는 방식이 달라져요. 몇 중으로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층위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건축물 내에서 그에게는 계속 증축이 일어났었던 얘기예요. 비유하자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파트 짓는 기반 시설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 도면 보시면 여기서 M1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최초로 마스타바가 지어진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M2 영역까지 확장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그 M2가 다시 P1으로 확장이 돼요. P1은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피라미드인데 P1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중축이 이루어져가지고 P2 오늘날에 이제 보고 계시는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의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것만 얘기해도 진짜 한 방에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저기서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이집트 학자, 이집트 고학자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없어요. 잘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이제 아마 이 이집트 학자들은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황당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고학적으로는 무의미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연구를 할 때 언제나 고고학자나 이집트 학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의미가 생기고 피라미드 관련된 연구 중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공학자들이 역사성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공학적으로 가능하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과학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발견들이라든지 중요한 뭔가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그거를 매일 검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런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는 다루는데 왜 안 다뤄? 이렇게 시의성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검증이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안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가나요? 원래 그 커리큘럼으로 가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연대표인데 너무. 근데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제 옮겨갔어요 오른쪽으로. 인사할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안녕. 감사합니다.